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코스피는 장 초반 급격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오전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하루에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처럼 변동성이 커질수록 단기 지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 지금은 수익보다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급등락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칠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인데요. 이 3%를 웃도는 물가와 고환율,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 기대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여부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올해 두 차례 인상과 함께 8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후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급을 통한 단기 바닥 확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 바닥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주요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확인하는 단기 바닥 확인 방법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또 본부장님은 휴가를 가셨는데 휴가를 가셔서도 제대로 못 즐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제가 휴가를 날짜를 잘못 선택했어요. 날짜를 잘못 선택한 게 뭐냐면 네. 정말 제가 휴가 간 첫날부터 대폭 나기 시작하더니 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오전 오후 때 이제 같이 휴가 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도대체 너는 휴가를 왔니? 일하러 왔니? 안 그래도 커뮤니티 보는데 계속 코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죽어라 일만 하고 왔는데 다행 휴가는 무슨 저 휴가 첫날 출발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비행기 결항돼가지고 한 2시간 버티다가 결항 취소될 뻔했는데 겨우 돼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가셨네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내릴 때 거의 비행기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거의 저 비행기 역대 그 터뷸런스 많이 경험해봤는데 역대 한 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동남아 한번 갈 때 터뷸런스 한번 크게 받아가지고 그때는 저랑 같이 타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위로 붕 떠서 날아간 분도 있어요. 그 같이 타셨던 분들 중에 그랬던 분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터뷸런스가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쉽지 않았네요. 착륙할 때 거의 반 정신 잃은 상태에서 착륙했고요. 그래서 한 내내 있었는데 시장 일단 그래도 제가 오늘 몇 가지 그 법칙이랑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증시 급락은요 절대로 펀더멘털에 기조한 급락이 아닙니다.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현 정부의 그 정말 안일한 정책.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거의 대부분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상승 하락분이에요. 거의 3분의 1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고 제가 봤을 때 정책 하나 잘못 썼는데 이게 이 난리가 나는 동안 도대체 왜 정부는 한마디 발표도 없고 지금 회의는 하고 있어요.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현 정부가 마치 주시장에서 뭔가 잘 아는 척,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척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짜습니다. 가짜는고요. 그런 거 뻐기고 그러고 바에 차라리 이게
그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증시 이제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예, 현 정부가 지금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 정부가 현재 주가 조작하고 있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정부에서 책임자 문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됐든 간에 책임자 문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 생각하고 책임자 문책하는 정도가 그게 시장에 좋은 당연히 줍니다. 왜냐?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현재 증권사 운용사들 애들 데리고 그 사장단들 데리고 회의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 안 나와요. 왜냐? 걔네 그걸로 돈 벌고 있거든요. 지금 다. 돈 벌고 있는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들 돈 버는 거 지키면서 어떻게든 이거 잘 무마시키려고 할 생각밖에 안 할 텐데 그 이익 집단들 데리고 그 회의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권사 운용사 쪽에서 분명히 로비가 있었을 거다. 라는 저는 그 확신은 아니고 제가 뭔가 근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추측하시나요? 그 되게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의심. 네. 그래서 저는 현 정부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털어보면 분명히 나온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 이게 뭐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증권사 운용사와 모종의 뭐가 있을 거다. 합리적인 의심. 왜냐하면 이걸로 몇 조 원을 벌었을 거니까 증권사 운용사가 몇 조 원 벌게 해줬으면 몇 천억을 안 꽂아줬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해보거든요. 저는 그런 거 조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요거 해결되면 시장이 다 반등하느냐? 당연하죠. 빙고. 왜입니까, 여러분? 환율이 여러분 SK하이닉스 덕분에 환율이 지금 전혀 지금 원화 약세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조차도 화면 보시죠. 오늘조차도 환율이 또 오늘 원화 강세가 지금 며칠부터입니까? 자 보시면은 7월 2일부터 원화 강세죠. 이때 무슨 일 있었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이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미국에 있는 달러 환전해서 지금 원화로 갖고 오고 있어요. 7월 2일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 오늘 기준금리 올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상태 나머지 거의 다 해결돼가고 있어요. 해결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단위정부 레버리지 왜 만들어가지고 바보 같다. 저는 참 산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가 조작으로 해결하려고 한 그 담당자들이 누군지 저는 꼭 누군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한 주였는데요. 이럴 때 시장 대응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도 알아봐야 할 텐데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수익률도 정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번 주 수익률 어떠신가요? 리뷰하는데요. 네. 그 사이에 또 왕창 올라왔어요. 정말요? 지금 반등장이 나왔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오른쪽 하단에 네모나게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네, 전략 후광장 예상하셨는데 눈으로 쳐다보면 이게 어지러운데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해가지고 갖다 대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무료로 누구나 제가 공개해서 시황을 드리고 있는데 시황 너무 정리를 무료 커뮤니티에서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잘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오늘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내일 휴일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전략 후광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TSMC 시작 발표가 오늘 오후에 있기 때문에 TSMC 시작 발표 나오면 분위기 또 바뀐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몇 번의 작두를 탔는지 여러분은 보실 거예요. 제가 휴가 가서 왜 못 놀아준 줄 아세요? 실제로 아까 네모난 박스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막 많이 떠들지는 않았어요. 네. 많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도 휴가니까 저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포인트들 중에 제가 왜 휴가를 제대로 못 즐겼냐? 그거를 분석해서 그 한마디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석을 작두를 3번 탔는데 3번 다 맞았습니다. 저점 2번 정확히 맞췄어요.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 거고. 예. 오늘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TSM 실적 발표 나오면 조금 분위기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후장에 미뤄도 오후장에 매수하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매수는 손모가지 묶어놓고 오후장에 매수해라. 오후장에 반등 나오면 매수해라. 반등 안 나오면 매수하면 안 되고 반등 나오면 매수해라.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개인 투자자 반대로만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아침부터 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개인 투자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개인 투자자지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자, 저와 함께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안드로메다 투자자. 우리 누구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할 때 사지 말고 팔 때 살았자. 지금 개인 팔고 있어서 저희 지금. 그래서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은 수익이 좀 더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 하도 등락이 심하니까 뭐 이거 숫자를 적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스페이스가 245% 수익률 더 쫄아들었는데 여러분 100만 원 이하는 뭐 한다? 묻지 말고 사자. 하나에어스페이스 100만 원 이하는 묻지 말고 사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자.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에어스페이스 물론 이번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조 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니까 자 하나에어스페이스 자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지만 오늘 트럼프가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한국 나머지는 필요 없을 때는 맨날 쿠팡만 찾더니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한국인데 한국에서 갑자기 이제 배좀 만들어 달라. 그럼 하나에어스페이스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하나에어스페이스, 하나오션 같이 해가지고 미사일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군함에 미사일 들어가고 뭐 다 요격 미사일 다 들어가거든요. 함대함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다행히 같이 수주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할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효성중공업 매도했는데 이거 지금 쭉 내려왔어요. 자, 전력설비 관련해서 지금 오늘 좀 초반에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오늘 뉴욕주에서 데이터 센터 앞으로 1년 동안 못 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뉴욕주만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왜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쪽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깔기 어렵거든요. 거기는 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신규로 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쭉 까는 데라면 그러면 사실 데이터 센터 하는 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가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희한한 망상으로 오늘 밀렸는데 여러분 전혀 동조할 필요 없다. 자, 전력 설비 관련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다음 SK하이닉스 수익률이 534%까지 갔다가 지금 304%까지 쪼그라들었어요. 매수입니다. 물론 저희 단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아직도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라 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모나 박스에 한 1년 전부터 들어왔던 분들은 저한테 뭐라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수익률 500%였다가 지금 300%까지 밀렸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막 안절부절한 분들 다 강퇴시켜 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팝니까? SK하이닉스를 실적 발표 물론 실적 발표 지금 60조 얘기도 나와요. 지금 60조 다운시킨 나오는데 원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싫어한다기보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한땡 투자 증권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60만 원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60조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거기 원래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거기는 이제 증권사 빅3도 쳐주지도 않는데 자기들 혼자 막 빅3라고 하고 다니는 증권계에서 되게 이단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증권가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한땡 투자증권 사람들 옆에 오잖아요. 다 도망가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혼자 막 정신세계 희한하거든요. 거기 정신세계 희한한 사람들만 있는 데라서 제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그쪽 애널리스트들도 다 이상해요. 제가 한땡 투자증권 리포트 틀린 것만 다 찾아갖고 갖고 오잖아요. 밤새입니다. 걔네들 그렇게 해놓고 틀린 리포트 해가지고 후속 리포트 내인 줄 아세요? 틀리면요 조용히 묻어요. 무슨 꿀단지야? 맨날 김장독이야? 맨날 틀린 묻고 자기 만진 것만 주구장창 외칩니다. 틀린 거 절대 후속 리포트 안 됩니다. 정정 리포트 안 되고 사과 리포트 안 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저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 코리아 섹터 수익 완료했고요. 대석전자 수익 완료했고 다 수익 왜 완료했냐? 여러분
여기 네모난 박스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대덕전자 해가지고 얼마 매수입니다 해가지고 딱 올려드리는데 매도 딱 하고 저희가 제가 왜 최근에 많이 매도 올렸냐 이럴 줄 알고 지수 이렇게 급락할 줄 알고 저희가 미리미리 다 빨리빨리 다 매도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보기 깔끔하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GST도 여기서 완료했는데 GST 다시 재매수 타점을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반도체 공장 세우면 가장 빨리 수혜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요거 전에 수혜받은 거 히든 종목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수혜받는다. 그 다음에 요거 GST는 그 다음 텀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미코 120% 수익 완료했고, 물론 잔량은 얼마 수익 못 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120% 수익 내고 나머지 절반은 한 30에서 40% 정도 이내로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SK 단일 종목,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자, 물론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 해야죠.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왜 이제 공략을 했냐면 이제 이 정부가 이렇게 말아먹었으니 말아먹었다 그래도 그럼 놈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해서 제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6월 11일 날 이렇게 보시면은 들어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립니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중 얼마 그다음 또 추가 매수 계속했어요. 그다음에 6월 19일 날 불과 며칠 8일 만에 저희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42,300원 절반 수익 실현하고 이게 100% 넘게 수익 실현했어요. 그다음 108% 수익 실현했고 나머지 66%의 수익 완료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시청자들 같이 보고 계신 분 있거든요.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 지금 저희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물려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한 30% 정도 물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크게 걱정 없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참고로 또 비중 제가 휴가 중에 비중 줄였어요. 예, 휴가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비중 줄이세요. 그래서 비중 줄였습니다. 휴가 중에. 예, 그래서 비중 줄인 상태에서 조금 더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괜찮습니다. 예, 삼성전자 펀더멘털이 크게 이상 없다. 다만 우리는 어느 때 다 나온다, 어느 때 다 매도한다. 그건 좀 이따 뒤에 제가 시장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매수는 오후장 반등이 나오면 매수해라 라는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이슈 관련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코스피는 장 초반에 급격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오전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15일에는 강한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제일 힘든 부분들이 여러분들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은 이 선택에 대한 후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 게 1, 2% 어떻게 되면 괜찮은데 시장이 막 8%, 9%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들 텐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동안 방송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항상 얘기 드렸던 게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 급등했을 때 대폭 나가는 그 시나리오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다. 라고 분명히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헤드앤숄더에서 지금 헤드를 그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자, 헤드앤숄더. 자,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2000년 닷컴 버블,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 사태,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그 다음에 시장을 급락을 포인트를 10년에 한 번씩 줬던 이 모든 포인트들이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폭락을 하더라. 자, 헤드앤숄더 패턴 어떤 패턴? 자, 이게 헤드앤숄더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대폭락. 이거든요. 자, 여러분, 자 지난번 오늘 이게 코스피 주봉입니다. 이거 일봉으로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코스피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헤드앤숄더 패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거래량이 감소한다. 자, 거래량이 쭉 감소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태 볼게요. 현재 상태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왼쪽 어깨 숄더 헤드 그다음 어떻게 숄더를 한 번 더 오른쪽 그리고 그려야겠네요. 밀리는데 그럼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볼까요? 거래량 급감하고 있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헤드앤숄더에서 지금 현재 헤드를 그리고 있다. 헤드를 그리고 있는데 헤드를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헤드를 좀 높게 그릴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좀 높게 그릴 거예요. 헤드를 그리고 헤드에서 오른쪽 어깨가 좀 높을 겁니다. 제일 안 좋아요 이게. 왜냐 마지막 대폭락이 각이 엄청 크거든요. 더 안 좋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헤드를 그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매수해라 홀딩해라 하는 건 뭡니까? 저희는 오른쪽 어깨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그 오른쪽 어깨에서 우리는 매도한다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어깨가 언제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미 얘기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이따가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박스 나오면 반드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갖고 같이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거예요. 저희가 언제 타이밍이 언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텐데 그 타이밍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지금 급락한 종목이나 수익률이 깨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는 건 다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 주도주는 지금 현재 매도하면 안 됩니다. 왜 매도하면 안 되냐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묶어서 잘 보관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 반등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반등 나오면 여러분 맨 꼭지에서 매수합니다. 맨 꼭지에서 매수해요. 분명히 얘기되지만 맨 꼭지에서 매수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오른쪽 어깨 나오잖아요. 오른쪽 어깨 나올 때 거의 이쯤에서 매수할 거라고요. 아 늦었다 보다 야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였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매수할 거라고요. 거기서 밀리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평단가가 낮을 때 갖고 있는 거는 위에서 오른쪽 숄더가 꺾이더라도 매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충분히 멘탈적으로 매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매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물려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평단가 낮아서 끌고 갔던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 새로 함께 하신 분, 나 주식 이번 새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노리셔야 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고 있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금 매수해야죠. 지금 오른쪽 어깨니까. 오른쪽 어깨니까 분할로 지금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쯤 돼서 수익전 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저희는. 그 타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헤드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좀 높게 형성될 거다. 저는 8,000포인트 한번 다시 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8,000포인트 정도에서 형성되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미끄러질 때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계속 얘기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6월 달에 이 그림 제가 4주 연속 들고 나왔거든요. 쏠리면 무너진다. 뭐든지 쏠리면 무너진다. 자, 저희 어떻게 됐죠? 자, 이거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때 IT, 헬스케어, 금융 주도 세 업종이 쭉 같이 가다가 갑자기 IT만 가고 나머지 못 가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선주, 방산주, 그 다음에 전력설비 다 같이 가다가 어떻게 됐죠? 나머지 꼬꾸라지고 SK, 삼성전자만 갔죠? 그렇죠? 쏠렸죠? 그렇게 쏠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지더라. 이거 6월달 내내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때 얘기를 안 들으셨을까? 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쏠렸다가 다시 이제 붙는 요 상황이 분명 온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타이밍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내 증시 폭락 이유 딱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밀리죠.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이 밀린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니케이 225, 그 다음 탑픽스. 왜? 일본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른 거에 한 반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2위예요. 2위가 일본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그 상승률에서. 그러니까 일본도 많이 밀려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근데 일본이 밀리는 건 우리가 그러면 정확히 2배 정도 올랐으면 곱하기 몇 올라야 될까요? 우리도 몇 떨어져야 될까요? 일본이 2%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몇 프로 떨어져야 돼요? 4%? 그쵸. 근데 우리나라 4%보다 더 떨어지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산하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시장이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단지 뭐가 문제다? 이딴 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제가 면상을 너무 보고 싶은데 누군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자, 그다음 환율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환율 문제가 제일 컸어요. 근데 환율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원화 한전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환율이 조금 우리나라 최근에 괜찮았고 오늘 한국은행 신용성 총재님 이하 금융통화위원회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제가 진짜 몇 주 동안 계속 금리 안 올릴까 봐 계속 적용했어요. 이번에 안 올리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제가 이번에 만약에 신용성 총재가 금리 안 올리면 금통위가 금리 안 올리면 이거 전부 다 나라 팔아먹은 그런 을사오적과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전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다행히 금리를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이창용 총재 때는 계속 안 올렸으니까. 이창용 총재 때 제가 방송 몇 년 전에 했을 때요. 이창용 총재. 이거 금리 안 올리면 사람도 아니다. 진짜 사람 새땡도 아니다.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안 올리더라고요. 이번엔 다행히 올렸네요. 다행히 올렸어요. 네. 빨리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줘야 돼요. 우리 흔들리지 않아. 우리 미국이 금리 동결해도 우린 계속 올릴 거야. 라는. 왜? 이거 금리를 왜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거 금리 올린 이유. 금리를 올리려면 여러분 GDP 성장률을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입니다. 지금. 3%예요. 이대로 가잖아요. 지금 3, 4분기 딱 가잖아요. GDP 성장률이 5%가 나와요. 5%, 6%가 나와요. 이게 5%, 6%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정말 성장률이 강했던 2003년대 초중반 때까지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경제 성장률이 5%씩 쪘거든요. 우리가 5% 최하 5% 이상 쪘거든요. 그때 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성장률이에요. 왜? 이 정도 선진국에서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을 또 기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뭐 때문에 된 겁니까? 이거 그냥 이게 방송이라서 제가 그 뭐라고 얘기해보세요. 그 맞땡 맞은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맞땡 맞은 거란 말이에요. 맞땡을 맞았어요 이미 여기다가 맞땡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와 한 거고 그 맞땡을 누구만 맞았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전혀 성장을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GDP, 여러분 월급이 3% 이상 늘었습니까? 상반기에? 그런 분 거의 없을걸요? 예.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직원분들만 3%가 뭡니까? 300% 넘게 늘었죠? 그쪽은. 걔네들이 이제 늘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평균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솔로에는 국내 산업이 좀 문제가 있다. 요 네 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는 해결했어요. 그럼 이 다음 뭐 해결해야 됩니까? 국내 증시 급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급락하면 돼요. 급락하면 해결합니다. 이건 급락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 지금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락할 때마다 뭐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 그 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뭐 레버리지 출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없애면 되죠? 근데 못 없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과연 증권사 운용사들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애들이 없앨 수 있냐. 지네 돈벌인데. 못 없애죠.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권사 운용사 제가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사 운용사에서 단전모 레버리지로 번 돈을 다 뱉어요. 뱉으면 돼요. 뱉으면 됩니다. 뱉어서 지금 몇 돌까지 만기로 딱 설정해 놓고 그 만기 때 그보다 좀 더 비싸게 주식 매수 총권으로 사주시면 돼요. 증권사 운용사에서 사주면 됩니다.
그럼 해결된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못하는 거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문제를 일으킨 데가 증권사 운용사죠. 운용사가 ETF 운용사고 증권사가 이걸로 거래 수수료 먹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ETF도 사회의 안정과 그 질서를 파괴하면은 없앨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자. 그럼 요거 없애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 쏠리는 국내 산업. 그래서 이제 좀 IDC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로 아셔야 되는 게 그 메모리 반도체 쏠려 있긴 하지만 IDC나 그 다음에 플랜트 짓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좀 요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1월 중간 선거인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지금 우리나라한테 야 한국 배 좀 만들어 봐봐 라는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죠. 이거 왜 하겠습니까? 11월 중간 선거 전에 자기가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대미 투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대미 투자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빨리 결정해. 빨리 원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빨리 해봐. 이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산업 쪽으로 조금씩 매수세가 좀 옮겨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관련주 그다음에 그럼 여러분 종목 뭐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반도체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 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제가 이거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게 신성이엔지였거든요. 신성이엔지였는데 아직 공략을 안 했어요. 아직 매수를 안 한 상태고 근데 주가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어서 지금 가만히 냅두고 있습니다. 신성이엔지는 신재에너지 플러스 반도체 투자 클린룸을 만드는데 클린룸 만드는데 신성이엔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재에너지 태양광 모듈 쪽도 신성이엔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나와서 주가가 돌아 나와야지 또 올라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얘기 드렸던 게 세보 MEC였는데 세보 MEC가 여러분 주가가 거의 잘 안 움직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죠? 며칠 동안 주가가 대폭락했죠. 세보 MEC는 딱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딱 지키고 그래서 그 다음 후속주입니다. 후속주 자 클린룸 국내 1위입니다. 반도체 투자할 때 무조건 반도체 새로 지을 때는 무조건 클린룸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완공 훨씬 땡긴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럼 클린룸 더 빨리 주문해야 돼요. 자, 그럼 반도체 플랜트 건설하고 CCSS 장비 요거 한번 이 종목 뭔지 다 압니다. CCSS 장비로 필수 업체입니다. 자,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서 가장 빠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대폭락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냥 주구장창 오늘 조금 그냥 밀렸는데 이 정도면 아 강하다. 지금 시장과는 다르게 하고 있는 종목이다. 혼자 딴 세상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종목명 투자하려고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하단에 메모 박스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자, 또 하나 있는데요. 자, 반도체 생산 시설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할게요. 요거 다음에 하고 요거만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지금 헤드 쪽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하는 게 우리의 전략인데 정확한 시기와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지금 같은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도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서 가장 빠른 수혜를 얻을 종목이라고 합니다. 히든 종목과 정확한 타이밍 시기 알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인상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본부장님? 자, 현재 화면 보시면은 자, 요 최근에 기준금리 추이가 이렇습니다. 요거 또 이제 제가 여기 하면 또 갖고 나왔는데 자. 드디어 올린 기준금리. 아직 우리는 얼마 더 올려야 된다? 125bp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보다도 좀 더 높은 기준금리 상태가 돼요. 125bp면 1.25%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2.75인데 2.75에서 1.25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2.75 더하기 1.25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4%예요. 산수가 안 되시나 본데. 네, 4%입니다. 4%면 미국보다 좀 높죠. 근데 미국도 올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 4% 이상 올려야 됩니다. 자, 어느 때가 우리나라 문제였냐? 우리나라 항상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웬만하면 높았어요. 항상. 왜 높았냐?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미국 은행이 금리를 더 준대요. 그럼 미국 은행에 돈 맡기지. 누가 우리나라에 돈 맡깁니까? 우리나라 돈 맡기면 원화로 맡겨야 되고 미국에 맡기면 달러로 맡겨야 되는데 달러로 맡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미국에 돈 맡기지. 어느 바보가 머리에 총 맞는 사람, 어느 바보가 한국에 돈 맡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 돈 푼 거를 이제 물가가 폭등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가 오니까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어요. 먼저 올렸는데 그 미국이 이제 나중에 올렸는데 미국이 올리는 속도가 훨씬 빨랐죠. 그래서 금리가 어느 때 역전됩니까? 2022년 6월 때 역전됩니다. 역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랑 미국이랑 거의 금리가 비슷하게 가다가 2022년 말부터 미국이 금리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023년도 되니까 미국이 확연하게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생기죠. 왜? 미국의 은행에 돈 넣지 우리나라에 돈 안 넣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국은행이 최소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소한 금리를 조금이라도 따라가 주기만이라도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않았어요. 상황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금리를 안 올려버렸죠. 왜 안 올렸습니까? 부동산 살리겠다고. 이때 누구 정부였죠?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윤석열 우리나라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행 총재님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누가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사실상 합의제인데 안 되면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누가 뽑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저기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 거기 목표 나왔잖아요. 거기 특징이 뭐예요? 부동산이 부동산. 부동산에 다 미쳐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금리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못 올리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나라 경제 말아먹었어요. 이때. 말아먹고 이 말아먹은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화되려면 금리부터 빨리 올려서 이걸 역전시켜야 된다. 금리 올리면은 금리 돈 빌렸던 사람들은 그럼 다 대출이자 늘어나는데 그거는 돈 빌린 사람 문제지. 왜 돈 빌린 사람 때문에 돈도 안 빌린 사람들이 왜 피해봐야 됩니까? 그리고 변동금리 누가 변동금리 하래요? 변동금리 하라고 제가 등 떠밀었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에 여러분이 택한 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변동금리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런 선택을 안 했던 사람들까지 다 같이 환율로 금리로 피해보게 만드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근데 금리를 올려면 GDP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GDP 성장률이 3%가 나왔어요. 그래서 GDP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GDP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 이 현 정부가 뭘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죽어라 막 돈 풀고 했던 거예요. 그게 금리 왜냐면 올려야 되니까 GDP를 올려놓고 물가가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GDP 올라오면 물가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럼 물가가 올라오면 이거를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거였어요. 경제 성장률도 물론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환율 효과 때문에 물가가 더 빨리 잡히니까. 그러니까 GDP는 요 정도 꺾일 때 물가는 요렇게 꺾이게 만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바뀌었죠. 원래 이창용 총재 연임할 수 있거든요. 연임 말도 안 꺼내지 않습니까? 왜냐? 말아먹었으니까.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거든요, 이분과 한 나라의 정책은요,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렇게 있어요. 통화정책은 누가 관장해요? 정부가 관장하죠. 재정정책 말아먹었죠. 그 전 정부에서. 그러면 통화정책. 이건 한국은행이 관장이에요? 말아먹었어요. 둘 다 말아먹었어요. 그랬으니까 총재가 바뀌었죠. 총재가 바뀌었고 신현수 총재님이 시장에다 계속 사인 줬습니다. 금리 올릴 거다. 금리 올릴 거다. 금리 올릴 거다. 오늘 또 사인 줬죠. 또 올릴 수도 있다. 빨리 올려서 4%가 가야 됩니다. 4%가 미국 금리가 미국 PPI, CPI 전부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다시 전쟁 호르무즈에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오르겠죠 다시.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금리를 올리게 될 거예요. 그게 올해 말이냐 가을이냐 요게 문제인 거지. 사실 금리는 언제 올리든 올릴 겁니다. 올리는 기조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 금리 속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그럼 환율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환율이 안정화된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래도 수입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다. 그다음 증시 쪽에서도 괜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클 때 변동성 큰 걸 잡으려면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원화가 적당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변동성 큰 걸 잡으려면 레버리지까지 잡아놓으면 단정부 레버리지 해결책이 나오면 그러면 시장은 다시 정상화된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좀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요걸 보시면 됩니다. 내수와 그 다음에 해외 성장을 둘 다 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엔터주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여기서 소비주들을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물론 신세계 현재 마이너스 한 10몇 %예요. 그래서 선방했어요. 그래서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갖고 나온 GSPNL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플러스. 그 다음에 한국콜마 오히려 플러스예요. 수익 중입니다. 현재 LNC바이오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비주들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게 이런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 금리 정상화에 따른 수혜주. 금리 정상화되면 왜 엔터주가 왜 좋습니까? 우리나라 자체 소비력이 좀 더 늘어나요. 그 다음에 현재 그럼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사실 엔터주들은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파는 달러가 있는데, 여러분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되지 않아요. 천천히 됩니다. 지금 금리 올려도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미국 금리 역전하려면 내년 말 정도 가야지 역전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충분히 엔터주들 내수 구매력 증가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적 최바닥, 주가 최바닥, 특히 이 종목은 1분기 때 이미 비용 다 떨었습니다. 비용 다 떨어가지고 현재 비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호실적 찍힐 수밖에 없고, 월드투어 어마어마하게 돈 벌어온 게 이번에 찍힐 것이다. 그 다음에 신규 아티스트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이름도 조금 어려운데 제가 보이그룹 걸그룹 요즘 잘 다 못 외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그룹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라인업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이제 네모난 박스 나오면 같이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제가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bp는 더 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 변동성을 꽉 잡으려면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잡아야 한다고 하고요.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 엔터주라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 바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본부장님, 단기 바닥 어떻게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화면 보시 바랍니다. 제가 휴가 시즌에도 작두를 탔던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날이 현재 7월 7일 화요일이었어요. 7월 7일 무슨 날이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양력이네요. 양력으로 여튼. 자, 근데 여기가 지금 62 이동평균선, 코스피 62 이동평균선이 지지받고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뚫리면 위험해요. 자, 62 이동평균선 여러분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중기적 추세가 바뀌는 선입니다. 근데 62 이동평균선이 꺾여버리면 사실상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돼요. 근데 7월 8일 날 깨버렸죠. 뚫어버렸어요. 깨버리고 급락 나왔습니다. 이때가 시장이 가장 패닉이었어요. 지금 이때 뭐냐면 이때가 마이너스 8%였고 이때 종가가 마이너스 6%까지 밀렸던 그랬던 시기고요. 이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때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했냐? 종가 매수했습니다. 종가 매수 왜 했느냐? 자, 밑에 화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날 여러분 이 수급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자, 보시면은 자, 7월 8일이죠. 여러분 7월 8일 여기 7월 8일 써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7월 8일 날 8,100억을 순매수했어요. 순매수. 근데 개인은 6,700억 거의 700억 7천억을 순매도했고 자, 종가가 거의 저가였습니다. 7월 8일. 종가 거의 저가 62동에서 깨지고 패닉셀 나올 때인데 개인은 순매도 외국인은 순매수.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외국인 코스닥도 순매수, 선물도 순매수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은요. 8,100억 순매수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원래는 7천억 순매도하다가 7천억 매도하다가 이날 13시 33분, 1시 33분까지 7,200억 순매도하다가 막판에 8,100억으로 돌린 거예요. 이거 뭐죠? 1조 6천억을 산 거예요. 8천억 산 게 아니라. 자,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1,183억을 순매도하다가 3,452억 순매수로 끝났기 때문에 약 5천억을 순매수한 겁니다. 순식간에 바닥을 기준으로, 바닥을 저점을 기준으로는. 선물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선물은 2시 5분에 마이너스 2,800개 순매도했어 원래. 근데 이걸 순식간에 1조 6천억으로 순매수해버립니다. 이게 막판에 나왔다고. 7월 8일 장막판에. 자, 외국인 순매수, 개인 순매도 종가 저가. 뭐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매수다. 라는 걸 제가 이날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매수를 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결과 어떻게 됐죠? 짠! 반등. 그렇죠? 음봉이긴 하지만 그 다음날 짠! 반등. 그렇죠? 62동평균선. 자, 62동평균선 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 자, 이렇게 왜 개인 투매가 나온 시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느 때가 있었어요? 이날 3월 4일 날 전쟁 터지고 나서 이틀째 3월 4일 날 이날도 종가 저가 외국인 종가 저가 부근 외국인 순매수 개인 투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반등. 근데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쌍바닥 찍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엄한 날. 아직도 기억나요, 저. 비상계엄한 날 2024년 3일이고 비상계엄 탄핵 통과 안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는데 12월 9일 날 2024년 12월 9일 날도 개인 투매. 여기가 바닥.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쌍바닥 한번 찍으러 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어제입니다, 여러분. 어제 반등이 나왔죠.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라는 게 현재 7월 16일 날 현재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고 7월 15일 얘기 드린 거고 7월 14일 날 매수를 왜 해야 됐었는지 볼게요. 7월 14일 날. 7월 14일 날 보세요. 개인 6조 거의 6조 매도 외국인 2조 순매수 기간 3조 8천억. 외국인 선물 순매수. 자, 개인 투매 외국인 순매수 그다음에 7월 14일이 언제죠? 7월 14일? 7월 14일 이날이죠. 종가 저가는 아닌데 저가 부근이죠. 그렇죠? 거의 최저가 부근 최근 최저가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왜 개인 투매? 자, 개인 투매 나온 날은 무조건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여러분 7월 16일 날 개인 투매 아니죠. 지금 개인 투매 아니니까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개인 투매가 나올 때 매수하자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잡고 승률 100% 매매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시장은 항상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대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도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방송 시간 내에 주식 공부방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